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두 차례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하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조금 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에서 비건 특별대표를 단독으로 접견하고 한반도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판문점을 통해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비건 대표는 내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한반도 상황을 논의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만에 비건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단독으로 접견합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최근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주장한 동창리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한미 공조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성탄절 전후 ICBM 도발 가능성 논의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있다면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 향한 험한 말 대신에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중재자 역할과 함께 오는 23일 중국을 방문해 북한을 우회 설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연말 시한을 강조하던 북한이 무기 시험을 하더니 우리로 치면 합참 의장격인 박정천이 담화문도 내고 우리임을 잘 판단하라 이런 경고성 발언도 냈습니다. 마침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까지 한국에 조금 전에 왔는데 도대체 한반도 정세 어디로 갈지 주진희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진희 기자,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이 비건 대표가 이제 조금 전에 왔는데 이 방한 기간 중에 판문점에 갈까 이거예요. 이 차관급 이제 국무부 부장관으로 이제 승진을 했으니까 북한 실세 최선희 제1부상이라도 만나고자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비건 대표의 일정을 보면 내일 오전부터 외교부를 들렸다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하고 이어서 통일부 장관과 오찬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매우 빡빡하게 오전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문제는 오후 일정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내일 오후부터 일본으로 출발하는 모레 오후까지는 비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에서 판문점까지는 약 2시간 정도인 만큼 얼마든지 판문점을 방문할 여유는 있는 겁니다. 판문점 접촉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배분한 것 같은데 한번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가능성은 높지만 그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극적 타결이나 현재까지 그 교착 경색돼 있는 북미 관계가 새롭게 단전되거나 여기까지 기대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비건 대표가 만나자고 제안을 할 때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뭐 북한도 연말까지 협상하겠다고 이제 했으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격으로 매우 초조할 테니까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냥 만나지는 않을 것 같고 조건이 있을 텐데 그거를 비건 대표도 예상하고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떤 메시지 같은 걸 받아오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 비건 대표도 북한과의 만남이 있으니까 그걸 예상해서 무언가 준비를 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을까, 있으면 어떤 내용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대선까지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북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북한이 생존권을 언급하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했지만 이건 미국 국회 열압과 유엔 안보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다만 한미 군사훈련은 미국 대통령이 당장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 북한에게 미국 대선 기간이 1년 동안 참아주는 대신 훈련 중지라는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훈련 중지 카드 정도는 가져왔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오늘 외신 보도를 보니까 한 고위급 북한 탈북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할 것이라고 속고 있다. 이런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결국에 훈련 준다는 약속만 받고 계속
도발하는 거 아닌가. 크리스마스 도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해당 보도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설명을 드리면 예. 북한의 고위급 탈북자가 북한 정권에서 본인이 일했던 경험에 근거해서 핵무기는 김 씨 일가의 마지막 생존 수단이라 절대 포기할 리가 없다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는 건데요. 예.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정권을 바꾸도록 심리전을 하던가 아니면 선제 타격을 준비해야 한다고 권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 북한을 선제 타격해서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외교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거기로 몰고 가는 게 우선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과 러시아인데 한번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진핑이 계속 했던 이야기가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북한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제 조건은 북한이 먼저 판을 깨지 않는 이상 북한을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견디면서 그러면서까지 북한이 핵을 완성할 때까지 묵인을 하고 보이지 않게 계속 지원을 할까라는 의문입니다. 네. 사실 그럴 리는 없고 북한이 먼저 협상의 판을 깨지는 말라는 게 중국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예. 때문에 북한도 올해까지는 저강도 도발만 하면서 참다가 미국이 연말에 새로운 제안을 들고 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핑계로 다음 해부터 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인 겁니다. 다음 해라는 건 이제 내년 2020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깐 화제를 바꿔서 오늘 비건 대표 말고요. 저 사람이죠. 드하트. 네. 방위비 협상 대표. 이 올해 안에 한미 간 연말까지 방위비 협상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사실 미국은 그동안 5조 원에 달한 인상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항목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한국은 원칙대로 하자면 5배라는 급격한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인지 드하트 대표가 오늘 입국할 때 그 시민단체 회원이 국민 열세 6조는 절대 못 준다. 굴욕 협상은 거부한다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얼마 전 반환받은 주한미군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호르무즈 파병까지 검토하는 등 미국의 압박을 낮추기 위한 카드도 준비하고는 있지만 사실 연내 타결은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뭐 또 해를 넘겨서 내년 초에나 이제 가봐야 될 것 같군요. 그러면 자 이번 주에 비건 대표 방안부터 방위비 협상까지 정말 분수령이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여야의 본회의 일정 합의를 위한 사흘간의 협상 시한이 내일로 임박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 오전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한 건데 여야는 이번 주말에도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여야 간 본회의 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문희상 국회의장.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내일 다시 국회의장님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멈추었어도 민생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황교안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회는 식물국회가 됐다며 황교안 야당 독재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해 싸우겠다며 장외투쟁을 벌였던 황 대표는 기자회견에 나서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주었습니다. 황 대표는 국정농단 3대 게이트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 덩어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비리 공동체 그리고 이권 공동체를 이루어서 조직적 권력형 부패를 저지른 것입니다. 비리 수준을 넘어서 이제 나라를 거덜내려 하고 있습니다. 문 의장은 내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물론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막판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무산된 건 4+1 협의체가 선거법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도 빼고 정의당까지 빼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제 관심은 선거법 단일안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이른바 연동형 캡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정의당 등 군소정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4+1의 공조 균열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불발시키는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연동형 캡을 적용하면 비례대표 50석 전부가 아닌 30석에만 연동률 50%가 적용돼 군소정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에서 4석 가까이 늘어나고 정의당은 반대로 4석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비례대표 의석수를 몇 석 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크게 흔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심상정 대표가 캡을 적용하는 것은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라는 표현까지 쓰자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기라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모든 것들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거법을 두고 감정 싸움 양상까지 흐르면서 협상 마지노선인 내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첫 소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전 시장이 이번 사건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을 한 건데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김 전 시장은 오늘 오후 2시쯤 검찰에 처음으로 출석해 현재까지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에게 현재 사건 전반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뒤에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석을 앞두고 김 전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황운하 청장이 부임하고 나서 청와대의 지시로 자신에 대한 뒷조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김 전 시장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울산에 부임해 난 얼마 후 몇 달 안 지났을 거예요. 김건희 뒷조사한다고 뭐 그냥 계속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무슨 오더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또 김 전 시장은 이번 의혹을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짓밟은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입에서 시작된 첩보는 청와대와 경찰청을 거쳐 다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모 씨와 동생을 각각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부혐의 처분하면서 장문의 불기소 처분서에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방대한 만큼 검찰은 내일도 김 전 시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청와대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두 사건, 그러니까 이번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요? 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상당 부분이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윤 수석은 유 전 부시장이 추가로 감찰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이 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될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며 첩보 수집과 하명 수사 모두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어제 일산 산부인과 화재에 이어서 오늘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3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는 온수배관이 파열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김영희 기자입니다.
모텔 주변에 희뿌연 연기가 자욱합니다. 인천의 한 8층짜리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 43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이 가운데 3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계속 살려달라는 소리 나고 연기 나가지고 진짜 위험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보는. 소방 당국은 1층 안내실 천장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어선에서 해경 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제주 한림항 부석 쪽 약 33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139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승선원 9명은 함께 조업을 나간 다른 배에 모두 옮겨 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보내 4시간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경기도 분당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지하부도 온수배관이 파열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하부도가 침수되고 인근 실버타운의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어제 새벽에 상주 영천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사고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은 다리 50m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2차 사고로 희생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교량이나 고가도로 구간처럼 블랙아이스 발생 많은 구간에는 전기 열선이라도 깔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통행료만 받는 데만 하이패스 첨단 장비 쓰지 않습니까? 김동환 기자입니다. 어제 7명의 사망사고가 난 상주 영천고속도로 달산 1교 부근. 어지러운 사고 흔적으로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5분 차로 연쇄 추돌 사고가 난 두 지점 모두 교량 구간이어서 블랙아이스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사망자 7명 중 1명은 다리 아래 교각 사이에서 발견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사고 승용차 하나에서 운전자가 발견되지 않자 수색 범위를 다리 아래로 넓혔고 구조대원 1명이 50m 아래 냇가에서 심정지 상태의 운전자를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사고 후 차에서 나와 가드레일 쪽에 서 있다 2차 사고를 당해 다리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운전자로 파악이 되는데 튕겨 나갔는지 안 그러면 그게 좀 나가는데 어쨌든 그거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조사관 20명을 투입해 2차 사고 발생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는 부상자들을 면담하고 사고 차량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다수 확보해 자세히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영상 분석이 끝나는 대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동해안 오징어 실종 사건 속보입니다. 산오징어가 사라지면서 마른 오징어 업체들의 연쇄 부도마저 우려된다고 하네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오징어 삼행시 좀 지어봤습니다. 오늘도 산오징어 징하게 그리운데 어라 마른 오징어 너마저도. 심우영 기자입니다. 동해안 대표 오징어 조업 기지인 포항 구룡포항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포구에 줄줄이 정박해 있습니다. 오징어 성어기지만 오징어 씨가 마르면서 출항을 포기했습니다. 보통 한 750에서 800 정도 경비가 되니까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한 12억, 13억 한 배를 갖다가 7억, 8억에 내놔도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마른 오징어 생산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마당과 옥상 건조대에 오징어가 한 마리도 없고 오징어 배를 가르는 작업장도 텅 비었습니다. 11월부터 구룡포에서 오징어를 사서 이곳에서 건조 작업을 하는데요. 올해는 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한 축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참담합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적이 없었는데 지금 3개월째 이러고 있으니까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구룡포 수산시장 역시 단 한 곳에서만 오징어를 팔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5마리가 전부. 산오징어 시세도 치솟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미 스낵박스 같은 경우에는 5만 중반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8만 원 후반대 합니다. 900척의 대규모 중국 어선들이 북쪽 동해에서 오징어를 싹쓸이한 게 원인이지만 뚜렷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전국 마른 오징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구룡포. 오징어가 사라지면서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송년회가 몰리는 연말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부쩍 늘곤 하죠. 밤낮 불문, 장소 불문입니다. 경찰이 내일부터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섭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집중 음주 단속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유흥가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잦은 곳들을 대상으로 낮에도 단속을 벌입니다. 이른바 불금으로 불리는 금요일 밤에는 전국의 경찰력을 동원해 일제 동시 단속을 펼칩니다. 이 시간대엔 2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음주 차량을 적발하는 이른바 메뚜기 단속을 벌여 단속 장소를 미리 알고 돌아가는 꼼수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첫 연말인 만큼 경찰도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겁니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되레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전국 47곳을 선정해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한 군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또 다른 곳에서 단속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또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1,300여 곳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예상 못했겠죠. 일본이 우리보다 수출 손해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재발등을 찍은 셈이 된 겁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지난 7월 4일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동안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줄었습니다. 한국의 대일본 수출이 7% 감소한 것에 비해 감소폭이 2배에 달합니다. 대대적인 불매 운동이 펼쳐졌던 자동차나 맥주 같은 상품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소재 수출 허가 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는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불화수소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 의존을 벗어날 정부와 기업의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한일 양국은 일본 도쿄에서 2016년 6월 이후 3년 반 만에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합니다. 지난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입니다. 오해가 있던 풀고 양국 수출 관리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서로 이해를 서로 증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화 한 번으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지만 이달 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갈등을 풀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교수신문이 올해 사자성어를 놓고 교수 1,0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많은 347명이 공명지조를 선택했습니다. 한쪽이 죽으면 다른 한쪽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교수들은 이 사자성어가 분열된 한국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정책실장을 통해 지난 14일 숙환으로 타계한 고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유족들에게 조의를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인은 우리나라 전자 화학산업의 기틀을 다졌고 특히 정도 경영과 인화, 상생의 기업 문화는 미래에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셨다고 높이 평가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